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최근에 경제 현안들을 보면은 너무 답답한 일이 많아요. 뭐 가상자산 열풍이라든지 아니면 20대 남성들의 반발, 그리고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들. 기술의 패러다임과 경제 환경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고민 해결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진짜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 위치에도 계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계신 이용우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입니다. 저는 고양시청 일산 서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예, 그 의원님을 제가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워낙 그 의원 되기 전에, 국회 가시기 전에 금융산업 그리고 IT 산업에서 꽤 오래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이런 기술 변화라든지 경제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또 여기서 제도 변화까지 이끌어내야 되는 역할을 맡고 계시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몇몇 분들하고 취재원들하고 얘기하다가 야, 이 상황에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위치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여기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는 이게 잘 되든 못 되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요새 최고의 그 금융권의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의원님이 이번에 가상자산 관련한 법안을 발의를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일단 그 법안 내용 하기에 앞서서 이미 가상자산 시장의 그 시장 자체를 보면은 그 거래량이 코스피를 넘어선 건 이미 진작에 오래고,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거래량은 5%도 안 되고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알트코인 거래량이 95%를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웃고 울게 하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배제하고 이 거래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시장 자체가 지나치게 과열돼 있죠. 신기술 열풍이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보이고 있고, 지나치게 과열돼 있고, 또한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예. 변동성이 심하면 그 가치 변동에 따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삶 자체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좀 더 이게 체계화되고 시장 질서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거래소가 뭐 한 200개 있다고 하는데 네. 과연 그게 어떤 거래소가 실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거기에 과연 코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이 안 된 상황 속에서 다 무형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올까 상당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사실 그 기존의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버블이라는 거는 그래도 기초 자산이 있고 이 적정 가치보다 너무나 높게 올라갔을 때 결국은 적정 가치로 수렴한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건데, 사실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이게 기초 자산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건지도 되게 불분명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있다 없다 단정을 하고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닌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사실 보면 신기술이라고 하는 건 항상 버블 속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렇죠. 자동차도 보면 1900년 초반에는 미국에 한 50개에서 100개 회사가 있다가 그 중에서 경쟁을 하면서 하나씩 정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었고, 우리나라도 그 90년대 말 인터넷 버블 때 수많은 회사들이 사라졌지만 예. 그 와중에 또 네이버라든지 이런 탄생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갖춰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게 옳다, 기초자산이 있다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보다 훨씬 진보적이시네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시장 자체의 일종의 과열이라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시장이 과열이 됐으니까 누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시장의 질서 정도를 잡아주면서 네, 알아서 질서를 찾아가게 만드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간단하게 시장 질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상장이 ICO가 안 됐더라도 백서가 있습니다. 예. 백서가 일종의 유가증권 신고서하고 똑같은 건데, 그러면 백서를 공시할 수 있게, 그리고 고객이 항상 볼 수 있어서 이 물건이 뭐다, 이걸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뭐다는 걸 알려주는 거. 그게 예. 제일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 고객 자산의 보호입니다. 내가 코인을 사기 위해서 거래소에 돈을 넣었을 때 그건 거래소의 돈이 아니고 제 돈이거든요. 그쵸. 그럼 그 돈을 예탁금을 별도 분리 보관할 것.
그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코인을 샀으면 그 코인도 또 별도의 정확한 양을 갖춰놔야 되겠죠. 만약에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20개를 팔았다면 거의 공매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거래소라고 하면은 이 지금 이제 과세 문제, 기타 소득의 과세 문제가 나오는데 과세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의무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특근법에서 나와 있는 거 똑같은 건데 예. 자금 세탁해버리면 아니면 차명 거래를 해서 내 돈이 아닌 거 다른 사람의 돈일 경우에 그걸 어떻게 세금을 매길 거냐. 그러니까 실명 확인과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확실하게 할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래소라고 한다면 항상 선행 매매라든지 시세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처벌 그런 의무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법안을 만들면서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은 이 지점이었습니다. 신고제로 할 거냐, 인가제로 할 것이냐. 신고제로 하는 거랑 인가제로 하는 것이 어떤 고민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원래 가상화폐라든지 이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신고제로 하는 게 그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리고 이게 만약에 코인이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감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요. 예. 근데 워낙 난립돼 있고 그다음에 신고된 데가 잘못됐을 때 그걸 교정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나라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소송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상장할 때 심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투자자들이 알아서 한 거거든요. 알아서 했는데 그걸 허위로 기재했다면 사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처벌을 당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유가증권 신고서의 경우도 심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신고제보다 인가제로 가는 게 일단은 제도를 정비하는 데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요거는 법안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가상자산 관련해서 뭔가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꽤 몇 년 전부터 나오긴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도화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대중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이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게 있어요. 하나는 제도화가 어렵다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상자산이 진짜 증권신고서를 얘기를 할 정도로 그게 뭐가 실체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게 백서를 썼으면 그 백서에 나온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외감을 할 수도 없고 공시 내용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얘네가 그걸 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고 이걸 시장 감시로 넘어가면 그 내부자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내부 정보가 여기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 수가 없고 우리나라가 ICO를 안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사놓고 선행 매매를 해서 한국 시장에 영향을 막 미칠 때 그럼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면 그런 굉장히 복잡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게 하나 있고 그 반대쪽에는 제도화를 한 나라들의 사례가 언론에 좀 나와요.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사례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언론에서 잘 모르고 약간 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쓴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비트 라이선스를 뉴욕주에서 주고 나서 거기서 등록을 받은 데가 5군데밖에 없어요. 3년 동안. 최근에 좀 늘어났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이 5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200개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제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런 고민들 때문에 서로들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이 그 진짜 용감하게 이 제도화의 틀을 제시하셨던 그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포인트가 좀 있다고 보면 될까요? 비슷한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거래소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순간 예. 거래소가 해야 될 책무가 있거든요. 예. 그 책무를 하지 않은 이제 맞는지 봐야지만 이용자를 보호할 수가 있고요. 지난번 은성수 위원장이 발언하실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셨는데 저렇게 접근을 하면 이건 굉장히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저도 그런 뭐 버블성이라든지 기초사설이 명확하지 않는다든지 그걸 인지하고 있지만 엄연히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질서 정도는 최소한의 것을 만들어둬야 된다. 그리고 만들게 되면 거기서 투자자들, 이용자들이 백서 잘 모르지만 또 보는 사람이 생길 거고요. 봐서 이 백서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이런 논란을 해가면서 거기서 걸러지고 이러면서 좀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걸러지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저건 아니야 라고 접근하는 건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참 그 여론과
결과가 좀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여론에서 제도화를 주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가상자산이 제도화가 되는 과정 예를 들면은 뭐 ETF로 인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뉴스들이 사실 가상자산의 가격을 올려준 효과가 있어요. 네. 실제로 실제 그 시장에서는. 그러고서 이제 내가 사기를 당하고 싶지 않다. 이제 거래소가 뭐 없어졌는데 아니면 해킹이 됐는데 그럼 사기가 당하지 않고 싶다. 이런 욕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제도화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 가상자산의 이거는 정말 시장적인 의미에서 가격이 올라갈 건지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예. 이 여론이서 원하는 것과 의원님이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나오는 그 효과가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올라가야 된다. 그렇죠. 투자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죠. 예. 근데 그렇다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ETF를 할 때도 예. 백서가 백서에서 보면 발행자와 이제 보유자 간의 의무 관계가 명확하고 이랬을 때 이거는 코인형이다. 이거 증권형으로 본다. 했을 때 이제 SEC 감독을 받고 또 기관 투자가도 ETF를 설정한다고 할 때도 그런 것들 검증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미국 같은 경우도 한 거래소가 뭐 상장되어 있는 쪽도 보면 예. 실제 많은 종목이 상장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는 종목을 거래했다가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은 어마어마한 맞아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로서 돈을 버는 것과 그다음에 고객들한테 해야 될 의무 관계가 같이 병렬이 되져야지 어느 한쪽을 강조한다는 건 좀 밸런스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은 제도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높았고 그게 시세를 올려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사실 법안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시세를 올려주거나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 정도의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가 말한 거는 지켜야 되는 정도. 여기 코인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이거라도 좀 제도적으로 좀 지켜줄 수 있을 거에 대한 거는 좀 시세를 떠나서 오를 거냐 날릴 거냐에 따라서 좀 의미 있는 법안이고 굉장히 이제는 서로 말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법안이 발의된 이상 예. 서로 속내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이 법안이 나온 시점이 가상자산 가격이 폭등했던 시점이기도 하고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크게 진 이후에 나오면서 그때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굉장히 좀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저 가상자산 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그 20대 남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좀 급하게 나온 법안 아니냐 뭐 이런 관점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제가 2017년에 국회 4차 산업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를 했었습니다. 예. 그 당시도 이 논의가 맞아요. 있었고요. 예. 근데 그때부터 이거는 카카오뱅크 할 때도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굉장히 주목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던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법안을 준비를 좀 급하게 빠르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흐름을 알고 있었던 거에다가 은성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다른 분들이 할 때 그 잘못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옆으로나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최소한의 것을 일단 던지고 논의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 이런 거였고 뭐 20대 남성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서로 말할 수 없었던 기술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서로 말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어쨌든 법안이 발의가 됨으로써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설사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통과되지 않는 과정에서 나왔던 논의들은 충분히 그 제도 정비라든지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법안은 통과될 것 같으세요? 아마도 통과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쟁점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주무부서의 문제도 뭐 아직까지는 명확하지가 않지만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재정법안이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도 공청회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청회를 하면 입장들이 나오고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합의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야당도 이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것은 만들어야 된다. 근데 어디까지 만들어줄 거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법안은 필요할 겁니다. 저도 법안 내용 보면서 사실 저는 공시라든지 불공정거래 감시는
좀 테크니컬하게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근데 최소한 거래소가 거기 들어간 돈을 자기가 슈킹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그 암호화폐 그 뒤에 0.0000 이렇게 숫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래소가 그걸 자기들이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거는 막아줄 수 있는 게 뭐 사실 이게 사기죄라든지 형사처벌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우리 아까 20대 남성 얘기 잠깐 했었는데 사실 요새 경제 분야에서 20대 남성 문제는 사실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일자리의 안정성은 일자리 자체도 줄어드는데 거의 고용 안정성이 줄어들고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는 믿음이 좀 사라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난해 주식시장이 급등했을 때 뭔가 내가 인생을 반전시킬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20평짜리 집 한 채 정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 그리고 가상화폐가 됐을 때도 야 이걸로 남들은 돈을 벌었다는데 이거 안 되면은 나는 영원히 월세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꼭 20대 남성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그 시장에서 정말 이 변동성에 뛰어들어야만 하는 이 상황이 뛰어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정확하게 뭐 뛰어들어야 된다 아니다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20대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녀 마찬가지죠. 예. 미래가 지금 예측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예. 옛날 같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 어느 정도 하면 집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예측 가능성이 있었는데 전에 예측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10년 모으면 집 살 수 있다. 20년 모으면 집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만 있어도 굳이 이렇게까지 비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영원히 안 될 거에 더불어서 우리의 아이들도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건 바로 국가의 일이고 사회의 일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어떤 장치들 거기에는 물론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될 시점에 와 있고요. 그리고 20대도 아마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라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풀려고 했느냐 그게 아니었다. 그냥 그때 때에 따라 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게 불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뭐 제가 그 비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좀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 20대들이 주장하는 공정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불공정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는 저는 100%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불공정하지 않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공정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설사 자기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게 저는 공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20대에서 나오는 공정이라는 단어는 항상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을 때 그 여론이 굉장히 세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른바 내로남불이 되는 건데 그래서 자기가 불공정하게 피해를 봤다 그럴 때는 굉장히 공정함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뭐 이게 좀 새길로 해서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나는 공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사실 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정치권에서 그쪽의 그 공정이라는 거 주장을 받아주다 보면은 결국은 이해관계가 얽히는 일에 뭔가 힘센 권력이나 제도가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 그 이해관계를 강제로 조정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뭐 사회적 약자를 향한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것이 왜 뭐 장애인이면 공정 뭐 더 대우받아야 돼? 왜 나는 장애인에 비해서 내가 차별받아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일련의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보면 앞에 나오는 기회가 굉장히 적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 기회를 자꾸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금도 직장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한 건물 내에서 뭐 사무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바뀐 거에 맞춰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디자인할 것인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다 내로남불입니다. 자기한테 오는 건 굉장히 아프고요. 그렇죠. 남한테 가는 거는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근데 그럴 경우도 항상 더 중요한 건 그걸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같이 논의를 해야 돼요. 논의를 하지 않은 채 가르치려고 하면 이제 꼰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논의를 하다 보면 사실 보면 어떤 금융사 같은 민원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금융민원 진짜 힘들어요. 악성 민원의 경우도
오랫동안 들어주면 스스로가 정리가 됩니다. 그 민원인 스스로가 아 이게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들의 민원을 들어서 바로 해결해주는 결론을 내는 시점이 아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예. 최적의 뭔가의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그렇죠. 보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